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검은 고양이,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먼저 소설 속 문단, 한 문단 낭독해 볼게요. 플루토, 이것이 고양이의 이름이었다. 플루토는 나의 마음에 드는 장난 친구였다. 장난 친구. 나만이 음식을 주었으며 집안 어디고 간에 반드시 내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 내가 외출할 때 거리로 따라오지 않게 하는 데는 여간 힘이 드는 일이 아니었다. 나와 고양이는 수년 동안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동안 내 기질과 성격은 폭음의 결과로 극도로 악화돼 버렸다. 내 성격은 날이 갈수록 침울해졌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공연히 발끈했다. 마침내 조그마한 일에도 발끈해서 플루토에게까지 손을 대게 됐다. 네, 이제부터 이 제어되지 않은 광기의 행동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동물 애호가라면 더 끔찍하게 여겨지실 그런 일들이요. 에드거 앨런 포를 생각하면 추리, 공포소설, 범죄, 살인, 스릴러 따위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포는 200년 전 추리소설, 공포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죠. 진정한 아티스트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그런 소설가입니다. 포가 사용한 1인칭 서술은 현대 추리소설의 기본 골격이 되었어요. 모르그 거리의 살인사건, 또 도난당한 편지, 이런 추리소설에 등장한 오거스트 듀팡은 탐정의 모델 전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잘 알려진 명탐정 셜록 홈즈를 만든 작가는 아서 코난 도일이죠. 코난 도일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에 대해서. 포가 추리소설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때까지 추리소설은 없었다 라고요. 코난 도일이 인정한 거죠. 포를 추리소설의 장르의 창시자로서 정의 내리고 있어요. 한 장르, 한 사조, 한 문예 사조의 창시자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일 텐데 후대에서야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고요. 정작 그 위대한 일을 해내신 작가분들, 예술가들은 너무나 공공하고 외로운 삶을 살다가 가시는 것 같아요. 고흐가 그랬고 또 여기 문학계 에드거 앨런 포가 또 그런 불행한 일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제가 불행한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결례인 것 같아요. 그분의 인생을 왜 우리가 또 제가 불행하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불편하시고 괴로우셨을 텐데 그 창작 활동에 몰입할 때의 그 충만감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 같거든요. 또 그런 순간들을 생에서 여러 번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죽기 직전까지 맛보셨을 테니까 40대에 좀 불행하게 급사하셨더라도 90세, 100세까지 의미 없이 사는 것보다 더 그 행할 수도, 행복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 에드가 앨런 포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비단 아서 코난 도일 뿐만이 아닙니다. 추리소설뿐 아니라 공상과학 소설의 대가였던 줄 베른은 본인도 포에게서 공상과학적인 영감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해밍웨이, 스티븐 킹도 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태를 잡지 못했던 미국 문학의 골격을 잡았다는 평가까지 포는 받고 있고요. 물론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도 20세기에 와서야 제대로 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보다 유럽에서 먼저 이 에드거 앨런 포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요. 아무래도 문학의 역사가 좀 더 깊고 다양성이 받아들여졌던 곳에서 먼저 이 작가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포는 1809년 출생이고요. 2009년에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여러 에드거 앨런 포와 관련한 문학 행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해요. 검은 고양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 검은 고양이는 포의 대표작이고요. 병적인 자아 분열과 범죄 심리, 공포와 두려움 등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1843년에 발표한 작품이고요. 오래된 작품이지만 그 현대적인 감각에 저는 지금 읽어도 너무나 세련된, 전혀 뒤떨어지지 않은 그런 감을 유지하고 있는, 감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소설 속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는 내일이면 교수형에 처해질 범죄자다. 죽기 전 1년의 일들, 나에게 벌어진, 내가 벌인 그 1년의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겠다면서 과거를 회상하죠. 그렇게 소설은 시작됩니다. 나는 동물을 사랑해요. 플루토라는 이름의 검은 고양이를 기르죠. 하지만 음주벽에 빠져 포악해지면서 어느 날 홧김에 칼로 플루토의 눈 한쪽을 빼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정신이 돌아왔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만 또 어느 날 아침 고양이를 나뭇가지에 목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날 밤에 나의 집에 불이 납니다. 나는 온 재산을 잃게 돼요. 화재가 일어난 다음날 타고 남은 한쪽 벽을 보니 목에 밧줄이 감겨있는 고양이 상이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고양이 환영에 빠져 괴로워하죠. 그러다가 어느 주점에서 새로운 검은 고양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 그 고양이를 키우기로 하죠. 하지만 그 고양이 한쪽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순간 혐오감과 증오감을 느낍니다. 무섭게 느껴지는 고양이를 지하 강에서 죽이려 하는 순간 아내가 막아요. 그러자 나가 어떻게 할까요? 으아,
사건을 제대로 내버립니다. 도끼로 아내를 살해해요. 나는 이제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아내의 살인자입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완전 범죄를 꿈꿔요. 그래, 아내의 시체를 벽에 넣고 벽돌로 틀어막은 뒤 회로 발라버립니다. 우와,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으세요? 회로 발라버린다. 와, 이런 표현 어디 오래전 영화 속에 족복 영화나 뭐 이런 영화 속에 나오는 표현 같은데요. 모티브가 검은 고양이였던 건가요? 참 한 예술의 장르로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좋은 영향을 주는 작품으로 생각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추리소설, 범죄 소설은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인간의 심리와 감정에 대한 작용, 반작용,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거 자체로 그 마음 자체가 생물이 되어서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고 어떻게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가, 그걸 잘 알 수 있죠. 그렇게 그것을 동작하는 원리와 증폭하는, 그리고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비,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가 높은 그런 맞는 방법을 가지고서요. 표창원 의원이 생각나네요. 범죄 사건의 프로파일러라고 하나요? 그분의 의원 외의 직업을, 교수님이라는 직업 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직업의 명칭이 프로파일러였던 것 같아요. 그들의 역할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역할일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분들은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문득 제가 왜 지금 에드거 앨런 포를 읽고 있나, 이 불쾌한 소설을 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저 자신에게 질문이 좀 들어서 이렇게 스스로 좀 합리화를 해봤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사건에 대한, 사건 속에 어떤 인간의 기제들이 작용을 했는지 좀 살펴볼게요. 주인공이 검은 고양이 플루토의 한쪽 눈을 칼로 도려낸 것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기 때문이죠. 플루토가 이빨로 그의 손을 핥히자 나는 참지 못할 만큼 화가 났고요. 하지만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이성을 되찾았을 때는 달랐죠, 상태가. 이제 본인의 과오를 깨닫고 엄청난 번민에 쌓입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공포와 참회가 몰려들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렇게 직관과 감정에 따라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행동 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행동 경제학자가 있어요.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대표
감동적인 저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분이 책에서 밝힌 정의 내린 내용에 따르면 인간은 알고리즘과 휴리스틱 사이에서 오가면서 어떤 행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전자 알고리즘은 수학이나 컴퓨터에서 원인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풀어가는 방식을 말하고요. 원인을 논리적으로 추론에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반면에 휴리스틱은 이성적, 논리적 근거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요. 이성보다 직감 혹은 직관에 따라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이 쭉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느낌 아니까 할 때에 뭐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에드거 알란 포의 소설 속의 주인공 나는 이 고양이를 죽이고 아내를 죽인 이 범죄자는 휴리스틱을 따랐을까요? 알고리즘을 따랐을까요? 네, 당연히 휴리스틱에 충실했던 거죠. 알고리즘에 끼어들 틈이 없이 일단 저지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동양 사상에서는 인간이 아니라고 해요. 사실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여과 없이 이런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냐는 거죠. 이건 도저히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사유할 수 있어야 하고 판단에 의해서 행동해야 하지, 이렇게 감정에 나를 전체를 실어버린다, 나를 통째로 맡겨버리는 이런 행위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인간이 아닌 인간에 대해서 이 서양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우리 에드거 알란 포는 이런 상황을, 허구의 상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아주 적은 케이스와 확률이긴 하지만 실상에서 우리 일어나고 있는 것 보아왔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스토리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우리가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익스트림하게 표출되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핵폭탄들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더군다나 요새처럼 양극화가 커지고 뭔가 소외감과 고립감이 커지는 이런 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또 이런 추리소설을 읽는 것이, 이 추리소설이라는 장르가, 그런 추리 영화라는 장르가 보다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휴리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주인공 나는 지극히 이성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술만 취했다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즉흥적으로 행동을 결정해요. 이런 때 작용하는 휴리스틱에는 몇 가지 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기분에 따라 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기분 휴리스틱이라 하고요. 또 특정 대상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예뻐 보이기도 하고 싫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감정 휴리스틱입니다. 술에 빠져 이성을 잃어버린 나에게는 검은 고양이 플루토에 대해 두 가지,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휴리스틱이 모두 적용돼요. 술을 마시면 플루토에게 손찌검을 하니 플루토는 당연히 술 취한 주인인 나를 피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 술에 취해 있던 나는 매우 불쾌해지는 거죠. 그때마다 이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플루토를 보니 내가 그토록 사랑해줬는데도 나를 피하는 데에 대한 배신감이 눈사람 커지듯이 그렇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기분 휴리스틱인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그 감정이 더 커져서 분노가 커져서 플루토의 눈을 칼로 빼버리죠. 미우니까 미운 마음, 나에게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커져서 그 대상에 대해 눈을 빼는 이런 끔찍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뭐에 의한 휴리스틱일까요? 감정에 의한 휴리스틱인 거죠. 불쾌함에 미움과 분노, 섭섭함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그런 사건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겁니다.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휴리스틱을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이 휴리스틱이 굉장히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 때가 있고요. 별도로 제어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는 그 휴리스틱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휴리스틱의 속성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저 소설 속 이야기를 해보죠. 플루토를 나뭇가지에 목매달아 죽인 후에 주인공 나는 검은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 직후 타고 남은 벽에서 목매단 고양이의 상을 발견했을 때 나의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새로운 검은 고양이를 들이지만 플루토와 닮은 데다가 가슴에 흰 반점이 있어요. 근데 그 반점이 교수대 형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나에게는요. 이렇게 고양이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던 나는 고양이를 죽이기로 하죠. 한 번도 두 번도 죽였는데 세 번째 쉽겠죠. 고양이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던 나는 고양이를 죽이기로 하고요. 그에게 있어 검은 고양이 이꼴 공포의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이런 심정은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명명해요. 대표성 휴리스틱이란 어떤 하나의 대상 A, 개별적인 대상 A가 큰 특성 B를 갖고 있을 때
곧바로 A는 B에 속한다라고 판단하는 걸 얘기하죠. 검은 고양이는 공포라는 등식이 이제 본인이 그런 일련의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는 그런 등식이 성립하고, 검은 고양이는 공포의 상징이에요. 그렇지만 처음에 포가 고양이를 들이고 그 이뻐하고 또 고양이로부터 사랑받던 그런 시절에는 고양이 이꼴 사랑, 애정,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이런 것과 등식이 성립되어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대표성 휴리스틱이 검은 고양이 이꼴 공포라는 대표성 휴리스틱으로 그 내용이 변화가 된 겁니다. 새로 들인 검은 고양이는 플루토와 분명 다른 고양이였어요. 그리고 아직은 나에게 폭력을 당한 바가 없어. 처음에 사랑받고 사랑하던 당시에 그 첫 만났을 때의 플루토였을 겁니다. 훨씬 온순하고 순종적인 고양이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 나라는 주인공에게 이미 검은 고양이는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이 굳혀져 있었고, 그 생각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검은 고양이를 또 들이고 있는 걸까요? 아마 그 첫 추억이 너무나 그립고 소중했기,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정말 대단한 것은 이 포의 검은 고양이 등식이 그 이후로 많은 미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입관이죠. 그러니 사실 검은 고양이가 포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포 혹은 주인공 나를요. 이건 검은 고양이 계보에 있어서 그쪽 패밀리 그쪽 동물계에 있어서는 이 에드거 알렌 포가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겁니까? 대대손손 나의 자손들이 억울한 입장을 받고 억울한 편견 속에서 그것들에 대항하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엄청난 시련을 준 거예요. 네, 지금 미셸은 이 검은 고양이 이 동물을 사람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하는 이 노장 사상에 아주 심취해 있는 이 노장 사상화된 미셸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 하나, 꽃과 식물이 다 나와 하나라는 생각에 이르고 있어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도 소중히 해야 하는데, 자자손손 이 고양이들의 좀 더 좁혀서 검은 고양이 이 종족에게 이 얼마나 에드거 알란 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장기적이고 얼마나 이 정말 나빴는지 생각해 보니까 알게 됐네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검은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미울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이 나라는 주인공 에드거 알란 포라는 작가에게 어떤 몹쓸짓을 했기에 이 사람은 우리 가문을 이렇게 거의 멸하다시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토요일이어서 이런저런 재밌는 상상을 혼자 해보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휴리스틱은 즉흥적이고 섣부른 판단을 유발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빠른 판단을 해야 하는 CEO들에게는 또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 우리 일반 인들의 또 어떤 삶 속의 어떤 순간에선 휴리스틱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CEO에겐 사업을 할 때 매번 충실한 데이터로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건 우리들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저도 모르게 휴리스틱이 발동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논리적 그런 추론 과정, 충분한 심사숙고, 그런 알고리즘의 작용의 결과와 휴리스틱에 의한 그런 판단의 결과를 견주어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이제 소설의 결말 부분입니다. 나 주인공이죠. 나는 아내 살해가 완벽했다고 믿었다. 몇 차례 경찰이 찾아왔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완전 범죄를 했다는 우쭐함은 결정적 실수를 불렀다. 경찰들이 허탕치고 돌아가려 할 때 나는 아내의 시체를 숨겨놓은 벽을 막대기로 내리쳤다. 이 집은 특별히 잘 지어져 있는 집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때 벽 속에서 어린아이 소리가 났다. 경찰들이 벽을 뜯자 아내의 시체가 드러났다. 시체의 머리 위에는 역시 그가 죽이려고 했던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시뻘건 큰 입을 벌리고 불같이 노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그 무서운 검은 고양이가 말이다. 에드거 알렌 포의 검은 고양이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포의 작품 이후 검은 고양이를 오싹하고 불길한 존재로 여겼죠. 미국의 인터넷 전문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미국인의 13%가 길거리에 방치된 검은 고양이를 그냥 지나치게 됐고, 그 이후로 말입니다. 또 이 검은 고양이 이 소설의 영향으로 검은 고양이는 잘 입양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미국인들의 26.1%는 고양이 털의 색깔이 입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검은 고양이를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이 아닌 유럽은 대래 검은 고양이를 반기는 그런 또 문화가 있다고 해요. 영국인들은 결혼을 맞은 신부에게 검은 고양이를 선물해 주는 풍습이 있고요. 그렇게 선물을 결혼할 때 받게 되면 행운이 온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면 집에 불을 가져온다는 전설도 있고요. 자, 이제 포라는 이 작가의 삶 짧게 소개해 드리면서 마쳐볼게요. 에드거 알렌 포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 또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양부모와의 불화로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빈곤하고 또 고독했죠. 편집자가 되기도 했고 기고가가 되기도 했지만 언제나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검은 고양이가 발표되기 1년 전인 1842년 한 출판업자에게 는 급기야 이런 또 편지를 보냈죠. 뉴욕 방문 시에 술을 많이 먹고 보인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제 글을 사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편지를요. 당시에는 작품의 인쇄를 받는 구조가 아니고 역시 글을 사면 소유권이 완전 그 출판사에게로 넘어가는, 출판업자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체계였고요. 그에 관한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편지입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병으로 5년간 앓다가 죽었고요. 그리 방황하던 포는 옛 애인과 재혼을 결심했죠. 숙모를 결혼식에 초청하기 위해 떠났던 그 길에 볼티모어의 한 술집에서 역시나 과음으로 쓰러지고요. 나이 40에 일생을 마쳤습니다. 에드거 알렌 포가 사랑했던 그의 와이프는 애너벨리라는 작품으로 그 사랑이 남겨져 있고요. 저도 보지 못했는데 포가 그래도 자서전을 남겼었나 봐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 충동과 정열과 고독의 열정, 미래를 향한 열망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경멸한다 라고요.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추리소설과 공포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그의 인생, 실패한 인생 덕에 탄생된 꼴이다 라고 제가 오늘 읽은 텍스트의 저자님은 그렇게 표현하시고 있거든요. 그 저자님은 바로 박병률 씨예요. 박병률 작가님이시고 경제학자이십니다.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책에 수록된 에드거 알렌 포의 글을, 챕터를 낭독해 드린 거고요. 이분 경제학자의 눈에서는 이 평생 가난과 빈곤 속에 쩔어 살았던 에드거 알렌 포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수식어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가난과 빈곤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른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새로운 한 장르를 개척한 멋진 작가에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표현은 붙이고 싶지가 않네요.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자기 스타일을 놓치지 않은 성공한 작가, 자기의 열정과 꿈이 없었다고 하지만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찬 인생을 몸소 보여줬죠. 그런 한 위대한 작가 덕에 이런 추리소설과 공포소설이 탄생되었다고 봅니다. 아내가 죽은 이후의 그 격한 외로움 속에서도 그 외로움마저도 아름다운 글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그런 작가죠. 어쨌든 이 박병률 작가님도 포에게 추리소설과 공포소설을 탄생시켜줘 고맙다고
감사를 표한다고 하시니 그래도 다행인데요. 뭐 저는 그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이 글에서는 뭐 언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도 이 추리소설과 이 공포소설 이런 장르의 개척과 책들의 영향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제가 에드거 알란 포의 모든 이 추리 소설들을 다 읽어본 것은 아니어가지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설 속의 내러티브가 어쩌면 이 동양이나 인도나 뭐 동양, 우리나라 뭐 이런 쪽에 그 구전되어 내려오던 그런 귀신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건 어쩌면 뭐 이 자연과 생명체에 대한 이 경외심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포의 작품들에 좀 녹아있지 않을까? 시간이 많다고 하면 전권을 다 읽으면서 그 기반을 좀 증거를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에드거 알란 포의 추리소설 한 편 읽어드렸고요. 시간 되는 대로 한 편 또 한 편 이렇게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이 장르의 소설들을요. 여러분, 오늘 아직까진 비가 예측되지 않는 그런 맑은 하늘입니다. 마음껏 오늘 서울 하늘 즐기셨으면 하고요. 계시는 곳이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그쪽 하늘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모쪼록 좋은 휴일, 좋은 토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또 놀러 올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미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